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2주차 온라인 시간인데요. 벌써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사회보장에 대한 개념과 복지국가의 이념 이런 것들 좀 전반기에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반 9주차 수업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회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어서 마지막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발표 준비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은 시간과 준비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기는 했지만 그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미 있는 정보들과 내용들로 좀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그 과목이 끝난 이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보험 요율과 적용 대상은 또 어떻게 구분되는지 좀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팔로우업 해가는 게 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상기를 하면서 오늘 산업재해보상보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시간에는 대부분 앞서 교육했었던 강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제 관련 법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먼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는 현황 다룰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전의 수업들에서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었던 그 특정한 내용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그러한 영역으로 구분하기에 좀 분명히 구분되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하고, 또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이제 업무와 관련된 형태의 산업재해만 이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업무상 재해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배워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오프라인 시간에 편성을 했으니까요. 꼭 이번 시간 내용을 듣고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어떤 사례들이 여기 보험 적용에 의미 있는 내용들인지 조금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도입이 된, 또 안정화된 형태의 어떤 사회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산업에 대한 혁명 자체가 이제 공장화 또 자동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산업이 집중되면서 근로자들이 한 공간에서 좀 몰입해서 오랜 시간 근로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재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을 앓게 되고 앞으로 근로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가정경제의 위기가 오는 조금 중요한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산업, 이제 철강 그리고 광산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근로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에 굉장히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꽤 일찍 도입된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현대사회에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도
그러한 영역에서 뭐 안전과 인권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이제 사람이나 국민의 차원에서 볼 때 그렇고, 근로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사실상 제일 인권을 지향하는 형태의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도입 배경과 발달 과정 얘기해 볼 거고요. 현황 알아볼 거고요. 문제점과 발전 방향 짚어볼 계획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면 업무를 하던 중에 사건과 사고,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로 통해서 질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상의 재해와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소득을 이제 확보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직업에 복귀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조금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득 보장을 상실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에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 그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양을 통해서 신속한 작업을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죠. 만일 내가 이제 사업주에 의해서 고용을 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까요? 당연히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이제 우리 사회에 공고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사장님에게 개인적으로 건의를 했었어야 됐었고, 사용주가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면 보상을 해주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다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사용자에게 있다, 또는 사용자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사업자 내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시간적 에너지와 또 자금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워낙 소모되는 비용이 많았고, 또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손해배상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받기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근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당시 1953년도에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업무상의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20명, 이제 3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어떤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20명 근로자 중에서 10명 내지가 이제 사망을 했고, 남은 10명 정도는 이제 심각한 형태의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재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준에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파산을 하거나 뭐 그런 신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 부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실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큰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벼운 형태, 그러니까 엄청난 재해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근로를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와 관계가 많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미한 부상이나 뭐 중간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전치 한 4주 정도다, 그런 정도면 내가 다시 복귀를 해서 일을 하려 그러면 사용자와 관계가 조금 더 원만한 상태가 되어야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근로자들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가 어려웠고 사용자도 뭐 낼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안 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제 위험을 보장해주는 효과는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1964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딱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사용자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형태와 부족한 부분을 국가도 함께 책임져주는 형태의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년도 최초에는 광업과 제조업에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500명 이상 인원이 많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만 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적용 대상의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가 되면서는 5인 이상의 이제 사업장이 적용이 되었고, 98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당연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되면서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이제 누구나 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 의 경우에서는 가입을 하지 않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혼자서 이렇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제 고용과 산재가 합쳐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근로자를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좀 아리송한 직업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직업군들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명시를 하고 그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황인데요. 첫 번째는 적용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모두 당연 적용 대상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내가 보험에 사업을 개시하고 보험공단에 협의를 하고 내가 가입 절차가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인데,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 보험관계 성립 신고 여부를 떠나서 사업이 개시가 된 날부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이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장만 개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일단은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제외 사업은 이제 공무원, 군인 요런 공무원 연금법이나 군인 연금법에서 이제 장애 연금이 나오는 형태의 이제 직군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용 제외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하게 선원법, 이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유사한 법령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제 적용 제외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용활동도 적용 제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농업, 임업, 어업, 그리고 수렵업 중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내가 법인을 내지 않고 혼자서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가 된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 이루어지는 형태의 가구 내 고용 활동이죠. 이제 가구 내 고용뿐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1차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 적용에 관한 인정인데요. 요거는 적용 대상에 관한 특례 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국외사업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 적용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해외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내가 근무하는 그 해외의 당사국과 함께 어떤 사회보험에 관한 조항이 산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아니면 그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그 해외 당사국의 보험과 우리나라가 어떤 협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건강보험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해외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에서는 나라 간의 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고 하면 산재보험이 적용이 된다. 이런 경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산업의 교류나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재보험에 관한 조항을 사전에 논의하고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파견하는 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외로 가서 근무를 하는 거죠. 현대건설이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아니죠. 두바이에 가서 빌딩을 지어준다 할 때 산재보험법이고요. 해외 파견자는 해외의 지사나 해외의 업무로 보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가능하다. 뭐 외교관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고요. 다음은 현장 실습생입니다. 이제 현장 실습생은 사실상 근로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금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니 당연히 산업재해에 어떤 피해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누군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런데 현장 실습생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그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 종사자나 산업 종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현장을 실습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장의 안전시설이나 아니면 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는요, 사업주 자체가 이제 근로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면 자기 또는 유족을 이제 보험받을 수 있는 자로 산정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나 뭐 누구가 같이 근로를 할 경우에는 내가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거나 또는 나의 이제 유족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자. 무슨 말이냐면 계약 형태와 형식이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골프장 캐디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임금을 줄 경우에 우리가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캐디는 실제로 개인 사업자를 내고 있는 일종의 개인 사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업체와 골프장 간에 어떤 계약이 이루어진 거인 거죠. 그러면 이 둘은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캐디가 받는 급여는 골프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캐디가 만나는 이제 골퍼들에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관계라고 보기에 좀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골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골프장의 시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렇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사실상 이제 뭐 보험료를 내지 않죠. 또 근로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한 경우에 특별히 자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기업체나 어떤 자활교육기관을 계속적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자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 적용 가입자입니다. 이제 사업이 이제 적용되는 사업으로 확정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당연하게 적용되는 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임의 가입자는 애매하게 사업이 제외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내가 임의로 신청을 하게 돼서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제 적용 가입자는 당연 적용 가입자인데 특이한 사건으로 또는 특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 적용 가입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법인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이 되는 당연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법인을 해체하고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입된 것으로 가름하는 형태의 적용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배웠던 고용보험을 생각을 해보면 고용보험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고 보험을 유지했던 기간이 180일 정도는 되어야 보험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가입한 당시 가입을 하기만 하면 바로 이 산재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이제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가 업무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가, 업무에 기인한, 업무에 따른 재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일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업무상 재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까지를 업무의 연속선상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좀 애매했던 것 같은데요. 직원들과 회식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협력, 조직 활동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회식이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는 귀갓길은 퇴근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식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옆에 있는 직원이랑 같이 좀 나가서 술을 한잔 하고 싶었다. 술을 하면서 업무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관한 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별 회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식을 하고 끝난 뒤에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는 퇴근길에 사고가 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상 재해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사례를 통해서 지급된 판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이거를 적용이 된다 안 된다를 충분히 더 쉽게 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얘기하는 업무상 사고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우리가 이제 고용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지시가 됐었던 업무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 안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로 본다. 두 번째는 내가 일하는 이제 사업장 내에 있는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의 소홀로 발생을 했다. 뭐 천장에서 전구가 떨어지거나 책상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하면 당연히 업무상의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외부로 파견해서 진행되는 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를 입게 되면 그것도 업무상의 사고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점심을 먹으러 내려가는 중에 또는 점심을 먹던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업무상 사고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밖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고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이제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양급여입니다. 아무래도 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현물급여, 그게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진찰, 검사, 뭐 약제와 진료, 재료, 또 보조기에 대한 구입, 또 재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이제 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의료기관으로 내주는 형태, 그것이 이제 요양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게 휴업급여입니다. 이거는 산업재해가 있는 사람이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내가 쉬는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손실, 그거에 대한 보상이 휴업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을 쉬는 동안에 받는 급여라서 휴업급여인데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었던 경우에 요양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급여액은 본인이 근로기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한 70%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업급여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부분 휴업급여는 내가 이제 8시간 근로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씩 정도는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평소에 받던 평균 임금의 70%라고 하지만 그것이 최저임금의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최저시급에는 맞춰서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고령자 휴업액 같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61세가 되면 매년 휴업급여의 지급액이 점차 감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휴업급여가 보통 한 2년에서 보통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뒤에 뭐 이제 상병급여와 합치면 뭐 한 3년까지도 진행될 수 있지만 대충 한 2년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2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60세가 되거나 65세가 되면 급여액이 조금씩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제 급여가 줄거나 실제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재요양급여는 내가 다 나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회복이 더 필요해서 다시 요양을 받을 경우 그때 받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급여는 내가 치료가 불가능한 형태의 장애를 얻게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이 보상액이 지급이 됩니다. 장애 등급 및 기준을 살펴보시면 이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심한 게 1급입니다. 1급 같은 경우에는 두 눈이 실명되거나 이제 말하는 기능, 입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이제 장기 기능이 이제 장애가 많이 남아 있거나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 부위를 잃거나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는 게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내가 원래와 같은 형태의 근로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재취업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전에 받던 평균 임금의 7, 80%를 몇 년간 받아가지고는 삶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의 삶을 더 좀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보상금을 더 제공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보상액은 이제 1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요. 이제 점차 이게 19, 20, 21, 22 연도에 이제 장애급여의 최고액, 최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1년 정도로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22만원을 기준으로 365일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 또는 남은 정년에 해당하는 그 기간만큼 이런 보상액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은 장애 보상 연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3에서 4급은 비용을 가지고 구분해서 선택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8에서 14급은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그 기능이 더 활용 가능한 형태에서 조금 불편한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에서 일하기는 어려워도 자영업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장애보상 일시금을 받아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간병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특별히 간병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간병은 상시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이제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1일 41,000원, 27,000원, 대충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금액을 간병급여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족 보상연금이 원래는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족이 이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상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되는데요.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그러니까 업무상의 그 영향 정도에 따라서 가산되는 금액이 조금 더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병보상급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에도 그냥 2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상병보상급여를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장애연금의 금액과 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금액이 조금 더 상병보상급여가 훨씬 더 좀 많은 편이라서요. 내가 요양급여를 받을지, 요양급여와 함께 휴업급여를 받을지, 아니면 상병보상급여를 받을지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더 유리한 것은 이제 장애연금을 받는 게 좋겠죠. 좋다고 보기보단 그런 게 유리할 수 있는데, 상병보상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3년간이 지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2년이 경과한 뒤에도 조금의 한 4, 5년이 지나서 호전이 되면 다시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다가 이제 다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근로를 하면 되는데, 그게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리고 더 이상 휴업급여가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이제 더 이상 고용 상태가 아닌 걸로 하겠다. 그러면은 고용관계가 이제는 해체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업급여가 휴업급여보다 상병보상연금이 금액이 더 많다는 점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이게 고용유지로 인한 혜택이 감소된다는 거, 여러가지 인센티브, 경력, 그리고 기업에서 제공되는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다. 장의비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급여는 피해 근로자가 본인이 다시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형태의 직업재활에 필요한 훈련, 그리고 재활운동, 이런 것들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장애 특별 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장애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민사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나의 손해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나오는 장애급여만으로는 내가 이걸 가늠할 수가 없다. 더 많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그런 것과 함께 동일하게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특별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더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책임을 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소송을 통해서 기업 내, 그러니까 사업장 내의 시설에 대한 문제나 위법에 대한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거나 휴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합의하에
이렇게 좀 산재보험급여 내에서 장애특별급여로 추가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특수법에서 이 재해에 대한 보상이 나오게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급여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회보험과 중복급여는 제한되어 있지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받던 금액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이제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 형태 근로자는 이제 2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된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서 이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사업 내에서 보험료 지수가 요율이 좀 들쑥날쑥한 경우를 토대로 가산해서 비율을 매길 수도 있다.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방식을 이제 그 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꺼번에 계산해서 납부할 수도 있고, 내가 실제로 발생하는 산재 유무를 통해서 나중에 확정받는 보험료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하는 사업의 산재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정해놓은 거죠. 거기에서 선택해가지고 곱해서 나가게 된다. 관리 운영 체계는 이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제 보험 기금, 그리고 보험료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험에 대한 이제 계약 사실, 보험 관계, 보험료 징수, 또 보험 급여에 대한 지급,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요. 보험 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가 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는 이제 요양급여의 범위, 비용, 그리고 산재보험료율,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심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와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보험공단에서 처리한 어떤 보험급여의 제시 또는 금액의 산정, 이런 부분에 좀 이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을 하고 그 뒤에 다시 재심사하는 그러한 기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먼저 적용 대상 제외자가 많다. 특수형태 근로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등 여러가지 프리랜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다 보니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재해 인정 범위가 3일 이내 부상일 경우에는 급여가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수준이 일단 3일 이상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직업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정확하게 급여를 제시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수 형태 근로자들의 업태나 보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 평균 임금의 70%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히 생활이 보장되지 않죠. 특히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수준을 못해도 80에서 100 정도의 수준으로 높이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직업병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또 직업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보고하고 연구하는 문화가 더 만들어지면 좋겠고, 직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도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급하게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45분 동안 벌써 45분이 지났습니다.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조금 더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